72의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 곁엔 아무도 없었죠. 뒤늦게 찾아온 며느리는 병실료부터 타박하며 제게 요양원을 권하더군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술 한 달 전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7억 원짜리 사망보험을 들어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익자는 제 아들이었죠. 이것은 명백한 살이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날 새벽 4시였어요. 등이 너무 시리고 아파서 저도 모르게 눈을 떴죠. 척추관 협착증 수술. 제 나이 72에 혼자 감당하기엔 참 무서운 이름이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식들은 바쁘다는데 이 마포구 아파트에서 40년을 넘게 살았어요. 남편 먼저 보내고 애들 둘 다 키워서 내보내고 이제는 저 혼자 남은 이 집이 그날따라 유난히 넓고 스산하게 느껴지더군요. 창밖은 아직 어두운데 건너편 상가 불빛만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사실 그날 새벽에 큰아들 지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48 증권사에 다닌다고 늘 뻐기던 제 큰아들이죠.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요. 수술 전에 아들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참. 어머니, 어차피 수술 끝나고 오후에나 면회된대요. 그냥 알아서 가세요. 딱 그렇게 말하더군요. 알아서 가라. 그 말이 어찌나 뼈에 사무치던지. 그래도 바쁜 애들이니까 은퇴한 늙은 엄마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짐가방을 챙겼어요. 속옷 몇 벌, 세면 도구, 이게 뭐라고 일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병원 원무과에 서 있는데 어찌나 사람이 많던지. 다들 아들, 딸 손잡고 남편 부축받고 왔는데 저 혼자였어요. 박 선자님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묻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아, 예, 곧 올 거예요. 주차하느라 늦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정직하라고 가르쳤는데 어쩌다 제가 이렇게 초라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수술 동의서라는 걸 주는데 글씨가 어찌나 깨알 같던지 수술 중 위험이 어쩌고 저쩌고 보호자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었어요. 박선자. 그 옆에 또 박선자. 참 기가 막혔죠. 수술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마취에서 깨는데 누가 망치로 등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것 같았죠. 눈을 떴는데 천장이 빙빙 돌고 목이 타들어가는데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정신을 겨우 차리고 옆을 봤죠. 여보, 정신이 들어? 엄마, 괜찮아? 다들 가족들이 환자 손을 잡고 울고불고 난리인데 제 침대 옆만 텅 비어 있었어요. 그 차가운 빈자리가 수술 부위 통증보다 더 아프더군요. 정말이에요. 간호사가 저를 1인실로 옮겨줬어요. 남편 퇴직금이며 제 교사 연금이며 악착같이 모아서 그래도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 방에서 1시간이 지났을까 지영이랑 며느리 윤미래가 들어오더군요. 45, 저 며느리도 참 쌀쌀맞은 구석이 있었죠. 저는 그래도 반가워서 아픈 것도 있고 웃으려는데 지영이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방을 휙 둘러보더니 한다는 첫마디가 어머니, 여긴 왜 이렇게 비싼 1인실을 잡으셨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수술 막 끝내고 나온 엄마한테 괜찮냐는 말보다 방값이 먼저라니.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쳐다보니까 며느리 미래가 한술 더 뜨더군요.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는 거 힘드신 거 알죠? 이참에 요양원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저희도 그게 마음 편해요. 요양원이라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제가 너무 놀라서 너희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소리치려는데 지영이가 제 말을 딱 잘랐어요. 아, 그리고 병원비 걱정은 마세요. 제가 어머니 통장에서 알아서 다 뺐으니까. 네? 뭘 뺐다고요? 제 통장에서요? 제 허락도 없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픈 몸을 일으키려는데 이상하게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군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수술 부위가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이게 바로 노인 돌봄의 부재구나 싶었어요. 평생 교직에서 아이들 가르치며 존경받고 살았는데 자식한테 이런 대접을 받다니 돈이 없으면 존엄성도 없는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퇴원하는 날도 저 혼자였어요. 짐가방 하나 들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드는데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죠. 바쁘다는 핑계. 그게 사실상 사회적 유기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보호자 없는 늙은이는 병원에서도 투명인간이더군요. 간호사들도 눈길 한번 안 주고 행정 처리도 전부 저 혼자 해야 했죠. 그렇게 겨우겨우 40년 된 제 집, 마포구 아파트에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 저를 반기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스산했어요. 무언가에 홀린 듯이 안방 서랍을 열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넣어두는 곳이죠. 그런데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평생 모은 통장들, 제 이름이 새겨진 인감도장, 그리고 이 집 집문서까지 싹 다 사라졌더군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니겠지, 아니겠지. 지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가는데 1분이 1년 같았죠. 지영이가 전화를 받더군요.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제가 울먹이면서 지영아, 서랍에 통장이랑 인감이 말을 잇지 못하는데 아들이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제 늙고 아프셔서 판단력이 흐리시잖아요. 제가 어머니 법적 보호자로 등록하고 모든 재산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법적 보호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전화기를 든 채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전화기는 이미 오래전에 끊겼는데 저는 그걸 손에 쥔 채로 거실 바닥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그 차가운 쇳소리. 제가 이제 어머니 법적 보호자입니다. 그 말이 귓속에서 윙윙거리며 떠나질 않았죠. 법적 보호자라니요. 내가 72살 박선자가 평생 교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남편과 함께 이만큼 가정을 일군 내가 아들놈의 보호나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40년 된 이 마포구 아파트가 이렇게 조용하고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멍하니 고개를 들었는데 거실장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10년 전 2014년에 먼저 간 양반이죠. 사진 속에서는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꼭 저를 꾸짖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 숨을 넘기기 직전에 제 손을 붙잡고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 몰랐죠. 남편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제게 똑똑히 말했어요. 여보, 지영이, 저놈을 너무 믿지 마. 똑똑한 것 같아도 속이 깊질 못해. 진짜 문제는 며느리, 윤미래야. 그때 저는 그 말을 노인의 투정으로 치부했어요. 아픈 사람이니까 헛소리도 하겠거니. 감히 아들을 의심하는 남편이 서운하기까지 했죠. 제 큰아들 지영이가 어떤 아들인데요. 명문대 나와서 번듯한 증권사에 다니는 내 평생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죠. 반면에 캐나다에서 요리사 한다고 떠난 작은아들 지호는 늘 걱정은 됐지만 지영이만큼 제 어깨를 으쓱하게 해주진 못했거든요. 돌이켜보면 저는 참 못난 어미였어요. 자식들 사이에 금을 긋고 더 빛나는 자식만 편에 패나이했던 거예요. 남편의 그 유언. 그게 10년 만에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칠 줄이야. 미래가 문제다. 그 말이 오늘따라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래요. 모든 게 그때부터였어요. 이상하게 일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계획된 연극이었어요. 그 끔찍한 연극이 시작된 게 아마 2년 전 2022년 봄이었을 거예요. 어느 주말 지영이가 며느리랑 같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평소답지 않게 아주 비싼 한우 세트를 사들고요. 그러고는 식사 후에 저한테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어 보였어요. 어머니, 이건 증권사 VIP들만 하는 고수익 사모 투자라는 건데요.
어머니 은퇴하시고 연금만 받아 쓰시는데 노후 자금 확실하게 불려드릴게요. 그땐 정말 믿음직스러웠죠. 증권사 다니는 아들이 엄마 노후를 챙겨준다는데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모은 돈, 남편이 남긴 퇴직금. 그걸 2년 동안 2022년에서 2023년까지 꼬박꼬박 아들에게 건넸어요. 처음엔 1억, 그 다음엔 5천. 그렇게 총 2억 5천만 원을요, 제 평생을 바친 돈이었죠. 그런데 정말 기묘한 건 제가 아들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며느리 미래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1년의 명절, 생신 때나 겨우 얼굴 보던 애가 글쎄 주말마다 저를 찾아오는 거 있죠.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어머님, 이거 신상 스카프인데 어머님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혀가 반토막이 난 목소리로 저를 어찌나 살갑게 대하던지. 저는 그게 다 제가 아들에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며느리도 저를 대접해주는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이제야 며느리가 철이 들었구나, 남편의 유언이 틀렸구나 싶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친구들 만나서 우리 며느리가 효녀라고 입이 닳도록 자랑을 했죠. 그렇게 2년간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가 사다주는 비싼 옷 입고 아들이 예약해주는 고급 식당에서 외식하고 그게 다 제 돈으로 차린 밥상인 줄도 모르고요. 정말 바보 같았죠. 그 달콤한 연극은 정확히 올해 초 2024년 봄에 끝났어요. 지영이가 또 돈을 요구하더군요. 어머니, 시장이 좋은데 조금만 더 넣으시죠. 하지만 전 정말 줄 돈이 없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정말 이게 마지막이다. 더는 없다. 그 말을 한 날 모든 게 변했어요. 마법처럼요. 그 주 주말부터 며느리의 전화가 뜸해졌어요. 어머님 하던 그 목소리가 뚝 끊겼죠. 제가 고수익 투자라던 건 어떻게 됐냐고 지영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순하던 아들이 저한테 짜증을 내더군요. 어머니, 지금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자꾸 그렇게 재촉하지 마세요. 재촉이요? 제 돈 2억 5천이 들어갔는데 안부를 묻는 게 재촉이라니요. 그때 깨달았어야 했는데 효도라는 이름의 그 연극은 입장권이 필요했던 거예요. 입장권은 바로 제 돈이었죠. 돈이 떨어지자 연극은 막을 내린 거고요. 병원에서 저한테 1인실 비싸다고 타박하고 요양원 가시라고 차갑게 말하던 그 얼굴들. 그게 바로 분장 지운 며느리와 아들의 본 모습이었던 거예요. 수술실에서 혼자 떨고 회복실에서 혼자 울고 결국 혼자 퇴원했던 그 모든 순간이 그들의 계획된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이었던 거죠. 제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게 사실은 저를 올가매고 제 모든 것을 빨아먹는 적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2억 5천만 원을 주고 제 평생의 자부심을 주고 이제는 제 집과 남은 인생까지 모두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사방이 꽉 막힌 벽이었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냥 멍하니.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내 자부심이던 아들이 내게 효녀라 믿었던 며느리가 사실은 나를 착취하던 거머리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망연자실, 그래요. 딱 그 말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살기를 찾는다던가요. 이대로 늙고 병든 노인네로 주저앉아 그들이 파놓은 요양원이라는 무덤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맹목적인 희생이 나은 건 감사가 아니라 탐욕뿐이었으니까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믿을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캐나다에 있는 작은 아들 지호가 떠올랐지만 너무 멀리 있었죠. 그때 제 오랜 친구 정수기가 생각났어요. 저랑 여고 동창이니까 거의 60년 지기죠. 유일하게 제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정수기에게 전화를 걸었죠. 차마 자식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나를 법적 보호자로 만들었다는 말은 못하고 정수가, 나 법률 상담이 좀 필요한데 혹시. 정수기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뭔가 큰일이 터졌다는 걸 직감했나 봐요. 다행히도 정수기의 사위가 변호사였어요. 선자야, 당장 가봐.
내가 얘기해 놓을게. 정수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를 그 사위라는 젊은 변호사에게로 보냈죠.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여는 게 어찌나 떨리던지 제 치부를 제 자식들의 배신을 낯선 젊은이 앞에서 꺼내놓아야 한다는 게 혀를 깨물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2년간의 고수익 투자와 2억 5천만 원,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효도, 그리고 수술날의 냉대와 법적 보호자 통보까지 젊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다 듣더니 딱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님, 일단 그 2억 5천만 원의 행방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는 제 상상을 초월했죠. 고수익 사모 투자 같은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제 아들 한지영, 그 번듯한 증권사 과장이라는 놈은 그 돈으로 개인 주식 투자를 하다가 끔찍한 손실을 본 거였어요. 제 돈 2억 5천은 아들의 주식 빚을 갚는 데 쓰인 거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변호사가 보여준 서류에는 룸살롱, 고급 골프장 결제 내역이 수두룩했어요. 제 평생의 연금, 남편의 퇴직금을 제 아들이 유흥비와 사치스러운 골프 회원권으로 탕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땅 끝까지 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어요. 변호사가 어머님, 이것도 보셔야겠습니다라며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제 통장에서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2년간 꾸준히 빠져나간 내역이었죠. 수신이는 며느리 윤미래. 10년 전 남편의 유언이 머릿속을 쳤어요. 미래가 문제다.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며느리의 친정은 겉보기와 달리 오래전에 파산 상태였어요. 미래는 저한테서 훔친 그 돈, 총 1억 5천만 원으로 파산한 제 친정 부모의 생활비와 사치를 대주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3개월 전 며느리가 SNS에 올렸던 사진이 생각났어요. 사랑하는 엄마 환갑 기념 3박 4일 호화 크루즈 여행, 잊지 못할 추억, 그래요. 그 호화롭던 크루즈의 파티, 그 비싼 음식들, 전부 제 돈으로 벌인 잔치였던 거죠. 여기까지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변호사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어요. 어머님. 이들은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사이에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수술실에서 마취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은 제 인감으로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더군요. 심지어 제가 40년간 산이 마포구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려다 서류가 미비해서 실패한 흔적까지 나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제가 멍하니 묻자 변호사가 답하더군요. 어머님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계신 작은아드님께 재산이 분배되기 전에 모든 것을 현금화해서 차지하려 했던 거죠. 그들은 제가 살아있을 때 모든 걸 빼앗을 작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서류. 변호사도 차마 이걸 보여주기 힘들다는 듯이 한숨을 쉬더군요. 그건 보험 증서였어요. 제 척추 수술 날짜, 정확히 한 달 전. 며느리 윤미래가 제 이름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이었죠. 보험금은 7억 원. 그리고 그 유일한 수혜자는 남편 한지영. 그 순간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수술실에서 잘못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아니, 그걸 계획했던 거죠. 재산을 훔친 게 아니었어요. 2년간의 사기극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목숨을 노린 살인 계획이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제가 살아 돌아오자 그들은 법적 보호자라는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긴 거고요.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었어요. 이건 공포였죠.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제 목숨값으로 7억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에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래 정신을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변호사 사무실의 하얀 형광등이었어요. 제 친구 정수기가 제 손을 꼭 잡고 울고 있더군요. 그제야 제가 변호사 책상 앞에서 7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서를 보고 그대로 쓰러졌다는 게 기억났어요. 뺨이 축축하더군요. 정숙이 눈물인지 제 눈물인지 정숙이 사위라는 그 젊은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수술한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왔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증이 저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어요. 슬픔, 절망, 배신감. 그런 감정은 저 아래로 가라앉고 그 위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고 결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뜨거웠죠. 저는 정숙이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죠. 하겠네. 제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어요. 내가 가진 모든 걸 걸어서라도 저것들을 법정에 세우겠네. 정수기가 옆에서 선자야. 그래도 라며 말렸지만 제 눈빛을 본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젊은이의 눈에 더 이상 늙은 피해자를 향한 동정은 없었어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의뢰인을 보는 눈빛이었죠. 알겠습니다. 박선자 어머님. 그럼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법정 후견인 지정무효 소송은 물론이고 사기, 절도, 사문서 위조, 그리고 그 7억 원짜리 보험을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까지 걸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며칠은 꼭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는 말했죠. 증거가 차고 넘쳐야 한다고요. 저를 판단력이 흐린 노인으로 몰아간 그놈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또렷한지 증명해내야 했어요. 가장 먼저 30년을 거래한 제 주거래 은행에 갔어요. 늘 웃으며 반겨주던 은행 창구 직원이 제 몰골을 보더니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지난 2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서를 뽑아주세요. 그 종이가 한 뭉텅이로 출력되는데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죠. 2022년 3월 10일 한지영 마이너스 1억 원. 2022년 8월 5일 한지영 마이너스 5천만 원. 제 평생을 바친 돈이 그렇게 뭉텅뭉텅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매달 15일이면 어김없이 윤밀의 이름으로 300만 원씩, 28일이면 또 200만 원씩 자동이체가 걸려 있더군요. 제 아들은 그냥 돈을 훔친 게 아니라 며느리에게 아예 수도꼭지를 틀어준 거였어요. 그 호화롭던 크루즈 여행 사진이 다시 떠올랐죠. 다음은 카드 내역서였어요. 변호사가 법원을 통해 받아낸 지영이의 카드 사용 내역. 청담동의 무슨 룸살롱. 이름도 모를 비싼 술집에서 하룻밤에 200만 원, 300만 원을 긁어댔더군요. 그리고 주말마다 골프장. 제 2억 5천 투자금은 아들의 술값과 골프채 값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받은 5천만 원 대출 서류도 확보했어요. 거기엔 제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죠. 제 서명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건 제 필체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급하게 따라 그린 조잡한 위조 서명이었죠. 그들은 제가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할 때 제 이름으로 빚까지 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보험사였어요. 7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서 사본을 받아드는데 피보험자, 박선자, 계약자, 윤미래, 수익자, 한지영. 제 목숨값이 7억이었던 거예요. 그 종이 한 장이 어찌나 무겁던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돌아오니 책상 위에 그 모든 서류가 산처럼 쌓였어요. 제 배신의 증거들이었죠.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증거는 완벽합니다. 이제 그들의 자백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정 후견인과 보험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작은 녹음기 하나를 건넸어요. 꼭 USB처럼 생긴 거였죠. 주머니에 넣어두시고 이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72에 이런 걸 배워야 한다니.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집에서 혼자 녹음기 켜는 연습을 했어요. 늙고 뻣뻣한 손가락으로 그 작은 버튼을 누르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제 숨소리, 시계소리, 별의별 소리를 다 녹음해 봤죠. 제 스마트폰에 통화 녹음 기능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차가운 기계들이 이제 제 유일한 무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유일한 친구 정수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참을 수가 없었죠. 정수가, 나 내일 그 애들을 집으로 부를 거야. 그리고 제 계획을 말했어요.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내일 저녁에 너한테 문자 메시지로 점안 찍어 보내면 30분 뒤에, 정확히 30분 뒤에 우리 집으로 경찰을 좀 불러줘. 아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고. 정수기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제가 무슨 부탁을 하는 건지 아니까요. 제 자식이 저를 폭행할지도 모른다고. 제가 그걸 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7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놈들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참 만에 정수기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다. 선자야, 알았어. 꼭 조심해. 전화를 끊고 저는 지영이 번호를 눌렀어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죠. 아니, 이 수술 자국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울면 안 돼. 분노해도 안 돼. 약하고 지치고 모든 걸 포기한 늙은 엄마를 연기해야 했어요. 신호가 2번 가고 지영이가 전화를 받았죠. 또 왜요? 어머니? 그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했어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면서 말했어요. 지영아, 나 그냥 좀 얘기 좀 하자. 집 문제도 그렇고 내가 잘할게. 내 말대로 할게. 그런데 마지막으로 너랑 미래랑 같이 좀 보자. 너희한테 줄게. 있어서 그런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군요. 제 법적 보호자가 된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죠. 드디어 항복했군. 이제 요양원으로 보낼 일만 남았군. 딱 그거였겠죠. 알았어요. 내일 저녁 7시쯤 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용건만 하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차갑게 식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죠.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는 완벽했어요. 덫은 놓아졌어요. 내일 저녁, 내 40년 된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다음날 저녁 7시 현관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어제 연습한 대로 가장 힘없고 지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지영이와 며느리 미래가 들어서더군요. 두 사람 표정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어요. 오히려 드디어 이 늙은이가 항복했구나 하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지영이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하더군요.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어머니. 저 바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테이블로 갔어요. 주머니 속에선 변호사가 준 작은 녹음기가 이미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테이블 위에 제가 준비한 서류 봉투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래, 용건만 간단히 해야지. 첫 번째 봉투. 은행에서 뗀 2년간의 거래 내역서였어요. 이게 뭐냐, 지영아. 네가 고수익 투자라며 가져간 2억 5천만 원. 그리고 미래 내 통장으로 매달 5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간 1억 5천만 원. 내역이 여기 다 있구나. 지영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하더군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아들놈의 카드 내역서였죠. 이건 내 투자금으로 네가 다녔다는 청담동 룸살롱 영수증, 그리고 주말마다 갔다는 골프장 영수증. 네가 말한 VIP 투자가 이런 거였니? 지영이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봉투. 제가 수술실에 있을 때 제 인감으로 받아낸 5천만 원 대출 서류였어요. 위조된 제 서명과 함께요. 내가 목숨을 걸고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빚까지 내고 있었더구나. 지영이는 이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버티더군요. 그래서요, 어머니 재산 자식이 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 보호자가 저인데 무슨 문제라도. 저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펼쳤죠. 그래,
내 말이 맞다.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이것까지 보고 얘기해 보렴. 그건 7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서 사본이었어요. 피보험자 박선자, 계약자 윤미래, 수익자 한지영. 그걸 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더군요. 오만함도 짜증도 아니었어요. 그건 완벽한 공포였죠. 제가 다 알고 있었다는 공포. 며느리 미래가 먼저 이성을 잃었어요. 그 살가운 어머님 소리는 어디 가고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요. 그게 뭐 어때서요? 어머니 어차피 늙어서 얼마나 더 사신다고. 그 돈 우리가 좀 쓰면 안 돼요?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질 돈인데. 아,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저는 그 순간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친구 정수기에게 어제 약속했던 문자 메시지 점 하나를 찍어 보냈어요. 그리고 녹음기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했죠. 제 며느리의 그 악독한 말을 들은 지영이는 자기가 덫에 걸렸다는 걸 깨달았겠죠.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 노망난 할망구가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 있던 난초 화분을 집어 벽에 던져버렸어요. 흙과 사기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죠. 그리고는 제게 달려들었어요. 집문서 어딨어? 당장 내놔. 그 거대한 손이 제 목을 틀어쥐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쿨럭. 수술한 허리가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 7억 5천만 원짜리 보험금에 이 집까지 탐이 났구나.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는 고함과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친 건 제 친구 정수기가 약속을 지킨 거죠. 정확히 30분 뒤였어요. 경찰들이 제 목을 조르고 있던 아들의 팔을 꺾어 뒤로 돌렸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제 40년 된 이 마포구 아파트에서 그렇게 선명하게 울려 퍼질 줄이야. 한지영, 제 아들놈은 존속 폭행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어요. 며느리 미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죠. 그 다음은 전쟁이었어요.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사기, 절도, 사문서 위조, 그리고 존속 폭행 혐의로 정식 고소했어요. 변호사가 확보한 모든 증거와 그날의 녹취록까지 전부 제출했죠. 수사 과정에서 더러운 것들이 더 터져나왔어요. 한지영 그놈, 제 돈만 횡령한 게 아니더군요. 자기가 다니던 증권사 공금까지 수억 원을 빼돌린 게 발각됐어요. 당연히 회사에서는 바로 해고됐죠. 몇 달 뒤 법정에 섰어요. 저는 피해자석이 아닌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피고인석에 선 아들과 며느리를 똑똑히 보려고요. 재판이 불리해지니까 제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살기 위해 제 아내를 배신하더군요.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아내 윤미래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보험도 매달 돈을 빼낸 것도 전부 저 여자가 계획한 겁니다. 남편의 유언이 또 한 번 스쳐 지나갔죠. 속이 깊지 못한 놈. 최종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은 조용했어요. 판사가 판결봉을 두드렸죠. 한지영,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존속 폭행,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 실형. 제 아들은 법정 구속됐어요. 그리고 며느리 윤미래,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훔쳐간 1억 5천만 원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았죠. 윤미래는 그 자리에서 억울하다며 절규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감옥에 갔죠. 자신은 전과자가 됐죠. 1억 5천이라는 거액의 빚까지 떠안았죠. 게다가 며느리에게서 더 이상 불법 자금이 흘러가지 않으니 파산했던 며느리의 친정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채권자들이 집을 가압류했어요. 그 호화롭던 크루즈 여행의 대가로 그 식구들은 모두 길거리로 나앉게 된 거예요. 저는 아무 표정 없이 법정을 걸어 나왔어요. 통쾌했냐고요? 아니요, 그냥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이었어요. 그들이 저지른 완벽한 범죄에 대한
완벽한 심판이었을 뿐이죠. 법정을 걸어 나오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통쾌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군요.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공허함, 극인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는 생각뿐이었죠. 아들 놈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고 며느리는 빚더미에 앉아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홀로 택시를 타고 마포구 집으로 돌아왔어요. 40년을 산 내 집. 하지만 그날따라 이 집이 끔찍한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이 집. 시가 10억이 넘는다는 이 아파트. 그들의 탐욕이 시작된 곳이고 제 목숨을 노린 계획이 세워진 곳이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숨이 턱턱 막혔어요. 아들의 폭언, 며느리의 그 찢어지는 목소리, 깨진 화분 조각들. 이 집 모든 구석에 그 끔찍한 기억이 배어 있었죠. 결심은 그날 바로 섰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을 팔아주세요. 가장 빠른 사람에게 금매로 넘기죠. 40년 삶이 담긴 집을 정리하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토록 노렸던 재산의 근원, 그 탐욕의 상징을 제 손으로 불태워버리고 싶었어요. 짐도 거의 싸지 않았어요. 40년 세간살이를 대부분 버렸죠. 그들의 손때가 묻은 것 같아서요. 어디로 가야 할까? 서울은 떠나고 싶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기억에서 가장 먼 곳으로요. 문득 바다가 보고 싶더군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 강릉. 그 도시가 떠올랐어요. 저는 집 한 돈으로 강릉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었어요. 혼자 살기에 딱 좋은 아주 아담한 곳이었죠. 그 소식은 캐나다에 있는 작은 아들 지호에게도 들어갔나 봐요. 제가 강릉에서 짐을 풀고 있을 때 지호가 헐레벌떡 공항에서 바로 달려왔더군요. 43 먹은 아들놈이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못하고 와락 껴왔는데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한마디에 제가 무너졌어요. 법정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아들놈이 내 목을 조를 때도 흐르지 않던 눈물이 그제야 터져 나오더군요. 지호 등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의 모든 결정을 지지합니다. 지호는 제 편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제야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던 것 같아요. 지호가 캐나다로 돌아가고 저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남았거든요. 새 유언장. 저는 변호사에게 또박또박 말했어요. 내 모든 재산에서 큰아들 한지영과 며느리 윤미래가 나에게 훔쳐간 4억 원. 2억 5천에 1억 5천. 그 4억 원을 정확히 공제하고 남은 것이 있거든 지호에게 주겠다고 적어주세요. 그건 사실상의 의절 선언이었죠. 법적으로 그놈에게 단돈 10원도 남기지 않겠다는 제 마지막 의지였어요. 물론 고통이 왜 없었겠어요. 제 가장 큰 고통은 손주들이었죠. 지훈이, 하은이, 며느리 미래가 키우고 있는 제 손주들. 그 애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내가 그놈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면 그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며느리가 그 빚을 갚기 위해 언젠가 또 손주들을 앞세워 저를 찾아올지도 모르죠. 저는 제 평화를 위한 대가로 손주들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죠. 그게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결정이었을 거예요. 강릉에서의 삶은 참 조용했어요. 이른둘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아침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웠어요. 뻣뻣하게 굳었던 몸, 수술 자국이 남은 허리를 천천히 펴는데 시원하더군요. 오후에는 수묵화 교실에 나갔어요. 하얀 화선지의 먹이 번져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제 속의 시커먼 응어리들도 같이 씻겨나가는 것 같았죠. 주말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산에 갔어요. 그들은 제가 서울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저 수묵화 그리는 박 여사님으로 저를 대해줬죠. 그렇게 웃고 걷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늘 저를 괴롭히던 고혈압 약, 당뇨 약을
병원에서 줄여도 되겠다고 하더군요. 수치가 전부 안정됐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무슨 좋은 일 있으시냐고 묻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진정한 평화. 그게 제 약이었던 거예요.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 자식 자랑 늘어놓는 게 일이죠. 우리 아들이 뭘 해줬네, 며느리가 뭘 사줬네. 저는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어요. 그러다 가끔 물어보시죠. 박 여사님은 자제분들? 그럼 저는 그냥 웃어요. 그리고 가끔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을 만나면 제 이야기를 조금 해줘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지 마세요. 맹목적인 희생은 감사를 낳는 게 아니라 더 큰 탐욕을 키울 뿐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여행사 전단지를 보게 됐어요. 일본 온천 여행. 제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어요. 돈 아껴서 아들놈 유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늘 저를 위한 건 뒷전이었죠. 저는 그 길로 여권을 만들고 일본 여행을 예약했어요. 제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죠. 72살에요. 여행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통신사에 가서 전화번호를 바꿨죠. 그리고 제 새 주소, 새 전화번호는 캐나다에 있는 지호와 제 친구 정숙이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놈들이 감옥에서 나오든 며느리가 파산하든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오늘도 강릉 바닷가에 나왔어요. 파도가 참 잔잔하더군요. 사람들은 저에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들을 감옥에 보낸 독한 어미라고. 그래도 가족인데 용서해야 하지 않겠냐고. 용서요? 저는 용서하지 않아요. 감히 내 목숨을 담보로 7억 원짜리 보험을 들고 내 평생을 바친 돈으로 룸살롱을 드나들고 내 목을 조른 그들을 저는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인생에서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지워버리기로 선택한 거예요. 다시는 배신이 없는 곳에서 나의 남은 삶을 오롯이 나를 위해서 살기로 선택한 것뿐이죠. 바닷바람이 참 시원하네요. 72살. 저는 지금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박선자 여사의 이야기는 맹목적인 희생이 감사가 아닌 탐욕을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는 게 정답은 아니었죠. 결국 자신의 평화와 존엄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거였어요.